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영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이틀 뒤는 어린이날입니다. 또 무슨 선물 사야 하나 그런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한 설문조사에서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1위가 바로 화목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대박 사건. 뜨끔하는 분들 계시죠. 부모가 웃어야 자녀들도 웃습니다. 어쩌면요. 어린이날이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어린이날만 잘해준다면서 이렇게 말이죠. 5월 3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활기차고 따뜻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들으시면요.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안진용 기자님.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사실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얼굴에 짐승의 마음, 즉 인면수심이 바로 이런 상황일 텐데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네. 파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어디론가 급히 달려가는데 네. 떨어진 소지품을 줄 새도 없이 이 도망가는 남성 뒤로 한 여성이 쫓아갑니다. 네. 남성이 건물 안으로 사라지자 네. 이 여성 시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어허.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합니다. 네네. 이 경찰들 뒤로 또 누군가가 등장을 하는데 네. 누굴까요? 이 경찰들 뒤로 오는 분은 바로 휠체어를 탄 한 노인입니다. 도망간 남성은 이내 검거돼서 나오는데 바로 이 휠체어를 탄 노인으로부터 돈을 빼서 달아난 절도범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지금 저 CCTV상에 이담 아나운서 일단 등장 인물만은 여러 명인데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일단 한 남성이 급히 뛰어갔고요. 그 뒤를 여성이 뒤쫓았고 그 다음에 휠체어를 탄 또 남성이 있었잖아요. 네. 일단 이건 지난달 30일 서울 동대문구 한 거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영상 속에서 일단 뛰어가는 남성을 뒤쫓은 건요. 이 80대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이 현장을 본 뒤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80대 노인의 요양사 말에 따르면 네. 이 50대 남성이요. 인근 만두 가게에서 아까 휠체어를 탄 그 80대 노인이 만두를 사는 모습을 보고는 그 뒤로 이 노인을 바짝 쫓아갔다고 합니다. 어머나. 아마도 만두를 살 때 현금을 거래하는 모습을 보고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본 걸로 추측이 일단은 됩니다. 세상에. 이후에 이 남성은 노인의 옷 주머니에서 손을 딱 넣어서 현금 16만 7천 원을 빼앗아서 도주를 한 겁니다. 어머나. 이 휠체어를 타고 있던 이 80대 남성은요. 이전에 장애 6급 판정을 받았던 지체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뉴스파이터가 취재를 했는데 네네. 피해 남성은 사건 당일에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라서 현금을 좀 뽑아서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아니요. 어떻게 휠체어 타신 노인분의 돈에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돈을 빼앗아가 이거 사람이 할 짓이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따라온 것 같은데 뒤에 그 사람이 따라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디서 도둑 잡아라 그런 게 비슷하게 무슨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현감을 나간 거죠. 근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싹 지나간데 막 뛰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사람이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진짜 이거 인간입니까? 인간이에요? 그런데 저 범행이 백성문 변호사님 범행이 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검거가 됐나요? 어떻습니까? 바로 검거가 됐습니다. 저 남성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죠. 휠체어를 타고 있는 노인의 지갑을 돈을 훔치면 못 따라올 것이다. 아하.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도 못 따라오니 걸리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뒤에 요양보호사님이 따라갔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갔는지 거의 다 목격을 하고 이제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기 네. 때문에 경찰 출동해서 바로 보니까 인근 건물에 한 250m도 안 떨어져 있었던 곳입니다. 아하. 범행 장소에서. 네. 거기서 숨어 있다가 네. 돈은 또 안 훔쳤다고 하려고 양말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도대체 왜 그랬냐? 네. 배가 고파서 그랬답니다. 아니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이에요? 배가 고프다고 남의 돈에 세상에 그것도 남의 주머니에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남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서 바로 현금을 가져가 대박 사건 세상에. 그런데
장윤미 변호사 배가 고프면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해야지 저게 무슨 짓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배가 고파서 정말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도 사실 따져볼 부분인 아. 거고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을 짚어주신 대로 본인을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현금을 빼서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단히 악질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받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이 50대 남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정말요. 저 인간요. 천인 공노할 인간 글쎄요. 법의 처벌을 받고 반성이나 제대로 할지 모르게 해서 정말로 개과천선 딴 사람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자, 전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그런데 이 장윤정 씨, 트로트계의 왕 장윤정 씨가 오랜만에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옆에 입이 떡 벌어질 숫자가 등장했네요. 이담 아나운서. 네. 1억도 아니고 12억도 아니고 120억이라고 대박 써 있는 사건. 걸 보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장윤정 씨가 최근에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한남동 고급주택 원래 살고 있던 집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를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팔았는데 네. 이게 120억에 거래가 됐다는 대박 겁니다. 사건. 이게 전용 면적 244제곱미터인데요. 실제 이제 공급 면적으로 따졌을 때 88평형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120억 원에 매각이 됐는데 아무튼 넓은 집이에요, 그죠? 88평형 기준에서 봤을 때 와. 최고가에 이제 팔린 거라고 대박 합니다. 사건이네요. 그동안에 네. 예, 봤을 때요.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요. 이 매물이 125억 원에 원래 처음에 나왔었대요. 와. 근데 일부 조정을 통해서 120억에 거래가 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냥 장윤미 변호사님 그냥 78평도 넓은 판인데 저 동네가 한남동 78평의 대박 사건. 그렇죠. 그래서 이 워낙에 장윤정 씨가 많은 행사도 하고 수익도 좋다 보니까 이거 장윤정 씨가 개인으로 이제 사고 있었던 집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집은 도경환 씨와 부부가 공동으로 분양을 받았던 집이라고 그래요? 합니다. 분양받았을 당시에 시세는 50억 원이었는데요. 네. 이 집을 팔면서 말씀 주신 대로 120억 원에 팔았기 때문에 3년 2개월 만에 7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고 판셈이 됐고요. 일단 이 동일한 평형대 이 모델의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네. 직전 거래가 2021년도 12월에 있었는데 90억 원에 팔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2년 4개월이 지나서는 30억 원이 뛴 120억 원에 이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야 대박 사건이에요. 그냥 하는 말씀하시는 문장마다 억 소리가 막 억 소리가 나잖아. 근데 이 집은 장윤정 씨와 도경환 씨 공동 부부 명의의 집인데 아니 근데 그래도 궁금한 게요. 백성원 변호사님 대체 어떤 집이기에 팔았더니 120억이더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여기 사는 분들 얘기를 해드리면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BTS 멤버들, 와 대박 사건. 그리고 지드래곤 씨, 어머나. 그리고 탤런트 이종석 씨 와. 이런 분들이 살고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최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게 내부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저희 내부고요. 제가 사는 데랑 그렇게 멀지 않아서. 와! 오! 근데 저희 집은 아니고 저 사는 데가 멀지 않은 곳이긴 한데 와우. 저 안에 좀 조식 서비스도 호텔 셰프들이 해서 조식 서비스도 해주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진짜요? 네, 피트니스, 농구장, 수영장, 골프 연습장 거의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까지 갖추고 있고요. 한 달 관리비가 얼마쯤 될까요? 한 달 관리비가 109만 원. 와 진짜 대박 사건. 거의 월세라는 생각이 들죠. 와, 네, 진짜. 1년에 관리비만 1,300만 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이게 뭐 사촌 땅 사면 배 아프다 어쩐다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안진영 기자님 장윤정 씨한테는 이제 좋은 소식인데 이 소식을 듣는 일반 대중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 배 아파. 기쁘다 축하해요. 뭐 어떤 마음일까요? 부럽다는 사람도 있고 허탈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같은 뿌리에서 나온 심정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부럽다 하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네. 이런 기사는 당사자들, 연예인들도 가장 싫어하는 왜요 또? 기사입니다. 왜 또? 왜냐면은 이게 아무리 본인이 정말로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산 거지만 그로 인해 시세 차이가 느렸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이거를 이렇게 아무래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연예인들은 샀다 하면 전부 다 부동산 재테크에 성공하냐라고 많이들 맞아요, 진짜. 물어보시거든요. 네. 일단
요즘 연예인들은 신흥 귀족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고 그들의 몸값이 비싸기 때문이죠. 지금도 보면은 방탄소년단, 빅뱅의 G드래곤 이런 친구들이 산다고 그러죠. 결과적으로 주목도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분양을 더 많이 권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누구 산다는 것만으로도 홍보 효과가 불거져서 해당 건물이 비싸지거나 혹은 이 건물들도 더욱더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장윤정 부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살짝 다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왜냐하면 장윤정 씨 하면 행사의 여왕으로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2013년에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장윤정 씨와 어머니 사이에서 분쟁이 불거졌습니다. 왜냐하면 장윤정 씨가 모든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정작 본인은 10년간 일하면서 내가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가족들이 미안할 것 같아서 수입 확인도 안 했는데 본인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관리를 하겠다. 내가 번 돈을 달라라고 했을 때 정작 본인 통장에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걸 장윤정 씨가 알게 됐다는 거죠. 어머나. 결국 그로 인해서 장윤정 씨는 어머니와 의절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거든요. 아하. 그 후에도 장윤정 씨는 좌절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 열심히 일한 땀의 결과물로 이 같은 시세 차익, 재테크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이들이 또 지지하는 응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박송씨 사건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지금 안진용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장윤정 씨 그 사건 많은 분들이 떠올리셨어요. 진짜 데자뷰가 많이 됐다고 그 얘기 하셨는데 바로 그거 많은 분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윤정 변호사님 그런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도 꿋꿋하게 방송 활동에서 늘 웃는 모습 보여주셔. 그래서 많은 분들 지금도 사랑하고 응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장윤정 씨는 행사의 여왕 타이틀 유지하고 있고요. 네.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면서 많은 분들께 웃음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당시에 나는 차도 없고 보석도 없고 돈을 쓸 시간도 없었다. 그런데 오히려 나에게 남은 거는 빚뿐이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 어떤 아픔을 겪고 가족들 간의 갈등도 해결을 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또 꾸준히 이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주시는 것 같고요. 또 좋은 소식은 아까는 집을 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이제는 집을 또 산 이야기인데요. 내후년에 또 준공이 되는 한 오피스텔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하. 한 레지던스가 있는데요. 네. 이 레지던스의 펜트하우스 53억 원에 분양받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아하. 여기 면적은 한 103.71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0평대가 되는데 네. 분당 분양가가 1억 6,864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열심히 일한 당신 누려라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살아오신 만큼 또 이렇게 멋진 집에 또 사실 충분히 권리가 또 있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사랑도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열심히 사는 모습 때문에요. 정말로 앞으로도 행보에도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이상하게 제목마다 다 눈길을 확 사로잡는데 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이담 아나운서. 오늘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요. 어허. 26살 연상의 한 남편과 결혼한 미스 코리아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허. 바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이분인데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어? 바로 이분입니다. 금나나 씨인데요. 아하! 이름 들으니까 이름 기억하시죠? 들으니까 알겠어요. 그죠? 책도 많이 쓰시고 어. 또 뭐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셨고 좀 화제성이 있으셨던 분인데 네. 프로필상으로는 1983년생인 금나나 씨입니다. 어허. 2002년에 당시 의대 재학 중에 미스 코리아 진에 이제 선발이 됐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이슈가 됐었는데요. 의대를 당시에 중퇴를 하고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 떠나면서 또 공부를 하다가 지난 2022년인가요? 동국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이라는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 여기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어허. 이번에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네. 네. 이번에 한 언론에서요. 7년 전에 이미 한 재벌가 회장과 26살 나이가 차이가 나는 회장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게 보도가 된 겁니다. 야, 금나나 씨가 오랜만에 지금 언론 보도로 전해졌다는 자체도 놀랍지만 그 이후의 소식이 지금 더 놀라워요. 근데 일단
금나나 씨가 누구연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2002년도 미스코리아였고요. 오늘 이 자리는 미스코리아로서가 아니라 제가 박사학위를 땄을 때 전공했던 분야가 대장암이었어요. 그래서 대장암에 관한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쁘기만 한 분이 아니에요. 미모와 지성을 겸비했다. 왜 하나 가진 사람은 또 둘을 갖고 있는 욕심쟁이! 욕심쟁이, 금나나야. 미스 코리아 출신인데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까지 따신 금나나 교수님입니다. 저 때도 MBN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 소개를 하는데 제가 미스 코리아였고요. 그다음에 뭐 박사, 교수, 뭐 줄줄이 열거합니다 진짜. 진정한 엄친딸이었죠. 아. 그러니까 왜 이런 분은 도대체 왜 있어가지고 다른 여러 딸들이 욕을 먹게 만드는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금나나 씨가 2002년에 경북대 의대 다니면서 미스코리아에 나와서 진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것만 해도 그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그러겠죠. 의대생인데 미스코리아에 나왔다는 와. 것만으로. 근데 의대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갑니다. 아하. 미국에 가서 하버드 그다음에 MIT를 동시에 합격합니다. 야, 이거 대박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네, 점점 이제 왜 딸들이 욕을 먹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버드로 돌아와서 이제 영양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현재 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로 있고요. 최근에는 동국대 과학영재교육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어허. 아까 저희 좀 전에 보셨던 영상 그 MBN의 건강방송 프로그램인데 여기 이제 전문가로 출연한 건데요. 금나나 씨가 완전 두문불출한 게 아니라 공부만 한 게 아니고요. 나와서 또 이렇게 방송 활동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공부법도 알려주는 등 대중들과 계속 또 친밀하게 접촉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일단 금나나 씨 오랜만에 봐도 참 일단 예쁩니다. 뭐 미스 코리아니까 뭐 말 다 했죠. 그런데 예쁨을 넘어서 이력, 이른바 스펙 화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화려한 스펙도 스펙이지만 지금 아까 제목 보니까 뭐 7년 전에 누구랑 뭐 결혼, 이게 누구예요 지금? 네, 지금 금나나 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분은 건설업계 회장님입니다. 재벌이라고 칭해도 부족함이 없는 재력가인데요. 일단 83년생인 금나나 씨와 남편 57년생이기 때문에 26살의 나이 차로 또 한 번 화제를 모으고 있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7년 전 제주의 한 호텔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이 호텔도 남편 소유. 입니다. 이 어허. 호텔 같은 경우에는 부지만도 13,000평에 달하고요. 드라마 시크릿 가든 꽃보다 남자 촬영지로 상당히 유명한 그래요? 곳인데 그리고 이 남편은 11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대부라고 칭해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강원도에는 41만 평 대지에 27홀 규모로 설계된 골프장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 아니 뭐 사실은 이렇게 좋은 소식인데 왜 남편 얼굴 안 보여줘 하실 수도 있지만 본인이 원치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일단 남편분 얼굴은 일단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26살 차이에 건설업계 굵은 손 회장님이라는 거예요. 대박 사건. 그런데 26세, 26살의 나이 차에 일단 안진영 기자님, 대중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일단 믿기지가 않으실 거예요. 26살? 그러실 거예요. 네, 이 결혼 소식을 전한 보도 매체에 따르면 일단 이 건설업체 회장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부인과는 사별한 후에 홀로 외동딸을 키워왔다고 하는데 그 후에 금나나 씨를 만나서 결혼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금나나 씨가 과거 이상형을 말했던 내용도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인터뷰였는데 그 당시 이상형은 세포가 반응하는 사람이다.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라기보다 세포가 하나하나 반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의사 출신처럼 얘기했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만난 이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그건 본인만이 알 수 있겠죠. 근데 한간의 보도를 보면은 왜 비밀 결혼을 했을까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엄밀히 말해서 금나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연예인도 아니고 방송 활동을 꾸준히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단에 몸담고 있고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굳이 언론에 밝힌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뒤늦게 자연스럽게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일은 늘 우리가 뉴스파이터가 시청자분들이나 네티즌 분들께 당부드리는 거 있죠. 이런 좋은 소식에는요. 그 손가락 어디 글 올릴 때 좋은 소식, 격려, 응원 같은 것만 하세요. 괜히 여기에 무슨 말을 보태고 험담하고 하지 마세요. 왜 남의 좋은 일에 배가 아픈 그런 행동합니까? 두 사람의 행보에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응원과 또 격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응원하겠습니다.
이게 바꿔볼게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요. 정말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금치 못하실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네,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요.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30초 안에 무려 12대랑 차량이 추돌을 했습니다. 70대 경비원이요. 주민의 차를 빼주다가 12대의 차량과 추돌을 한 겁니다. 12대요? 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이게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네, 벤츠 차량이 천천히 뒤로 움직이다 빵! 주차된 차량에 부딪힌 후에요. 갑자기 앞으로 내달리죠.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습니다. 오! 그런데요. 어머나! 아이고, 어머머! 여러 대를 그냥 들이받는데 잘 보시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죠. 네. 수차례 들어오는데 앞으로 또 질주를 하던 차량은 몇 대의 차량을 더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정말로 30초가 안 되는 사이에 차량 12대가 부서진 겁니다. 아니 지금 보고도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니 보고도 믿기지가 않네. 어떻게 30초란 그 짧은 사이에 안진용 기자님 12대 주차된 차 12대를 들이받아요 지금. 자, 일단 저 경비원이 왜 주민의 차를 몰았는지 이거부터 설명을 그러네요. 해드리면요. 저 아파트는 평소에도 주차난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중 주차를 많이 해두는데 매번 나와서 빼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비원이 이 주민들의 차 키를 보관을 하고 있다가 차를 뺄 때가 되면은 대신 이렇게 이동해주는 일을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사고가 있었던 지난달 22일에도 10년 넘게 근무했던 이 70대 경비원은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이렇게 차를 뺐는데 후진으로만 7대, 그리고 또 전진으로 5대, 총 12대의 차량과 부딪혔고 사고로 인해 차량 대부분은 앞뒤 범퍼나 후미 등이 깨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후 경비원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저희가 영상에서 보더라도 불이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서 결국 이 경비원 역시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고요. 더 중요한 거, 이 일로 인해서 이틀 뒤 일자리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근데 지금 저 아파트에 주차된 차들의 상황을 보면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일단 당시 상황을 보면요. 주차난이 참 심각했구나를 느끼는 게 앞서 이 차량의 블랙박스 이 앞면을 보면 이중 주차된 차들이 정말 많이 있네요. 저 지금 아파트에.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주민이 나갈 때 미리 연락을 하나 봐요. 그러면 저 지금 나갑니다. 몇 번 차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경비원분이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차를 일단 빼주나 봐. 이동시켜 주나 봐요. 그 주민분이 나가실 수 있게, 편하게 나가실 수 있게.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렇게 갑자기 12대나 들이받는 사고가 났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경비원분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런 아파트가 꽤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지금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 주차 면적이 이렇게 넓지 않아서 네.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매번 입주민이 내려와서 차를 빼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비원분에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사안은 저희가 뭐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급발진의 의심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정말 주차와 차 넣고 빼는 건 정말 잘하세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크 등까지 켜졌는데 갑자기 차가 질주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경우가 되면 저기에 이제 부서진 차들은 또 난데없이 날벼락 맞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또. 네. 저 부서진 차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저 벤츠 차주와 이 경비원분에게 있을 수밖에 없죠. 어머나. 원래는 원래는. 과실이 있다면. 네. 근데 만약에 과실이 없고 차량 결함이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럼 벤츠사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이 저 차주하고 경비원이 함께 지금 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3억대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급발진 인정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급발진 의심 사례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매번 이 과정을 들여다보겠다 조사한다는 말만 있었지. 지금 벤츠가 어떤 회사입니까?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지금 경비원분과 이 해당 차주가 공동으로 소송을 하게 됐어요. 그 배경을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신 경비원분은 이제 뭐 다치셨고 정신적 피해도 크시고 또 직장도 사표 쓰라 그래서 그만두셔서 직장도 잃었고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
그리고 차주분은 지금 12대 정도의 차량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되는 손해를 입게 됐거든요. 그 금액이 이제 뭐 1억 5천 정도 들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이 차에 결함이 있으니까 차량 가격의 환불을 이제 청구하고 있고, 해서 한 3억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고요. 자, 여러 가지 지금 12대 차량 그 사고 피해 등, 그리고 이 해당 차량 경비원분이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몰았던 그 벤츠 차량에 또 새 차로 교체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 등등 합쳐서 3억 원을 청구하게 됐다. 이 소송 청구하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장유미 변호사님, 사고를 낸 경비원분은 어째서 급발진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를 분명히 밟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영상에서도 보면 차가 질주하고 있는 와중에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변호인 측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운행한 거는 차량 자체의 어떤 결함 때문이다, 이 주장 내놓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변속 레버를 전혀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후진하던 차가 바로 이제 앞으로 향하게 됐다, 돌진하게 됐다라는 주장도 추가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영상에선 잘 들리지 않지만 상당한 굉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 주행하는 차에서는 나올 수 없는 굉음이 들렸다는 건 이건 차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주장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들을 민사소송에서 근거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네. 사고 기록 장치, 소위 EDR이라고 하죠. 이 부분과 전자제어 장치 등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계획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네. 형사적으로는 이 벤츠코리아와 벤츠코리아를 판매하는 한국 회사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급발진 의심 사례에서 급발진님을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 입증 책임이 지금 이 경비원분과 이 해당 차주분께 지금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송 꽤나 어려울 거예요. 이에 대해서 그러면 업체 측 입장은 뭘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벤츠코리아 측은 이 차량의 주행 정보를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등 이 고객의 요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하, 급발진요. 이게 또 섣부른 이게 쉽지 않은 전망입니다만 백성문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떨까? 이거 급발진 쉽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보통은 EDR 뭐 아까 그 사고 기록 장치 같은 것들을 국가수에서 이제 감정을 많이 하는데 누가 봐도 급발진인 것 같아도 급발진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안타깝게 손자를 잃었던 그 할머니 사건에서도 예. 국가수의 감정 결과는 급발진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입증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제가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제가 차에 대해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근데 이게 저쪽 차를 잘못 만들고 어떻게 입증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건 입증 책임 전환을 해야 된다. 원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상대방의 과실은 제가 입증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 과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급발진 사고 이거는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변호사도 모릅니다, 잘.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급발진으로 매우 의심이 되는 이런 사례들과 관련해서는 회사에게 입증 책임을 넘겨주는 전환하는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네. 최근에 급발진 의심 사례가 많아서 그래서 국회에서도 법률 개정을 만들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하하. 대체 우리의 국회에 왜 이렇게 미적대고 있고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바로 민생 법안 아니에요? 지금 이런 사고 때문에 하루가 멀다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체 언제 대책을 마련할지 정말 걱정입니다. 앞으로 이 소송도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 들으시면요, 정말로 이 나쁜 짓에 철퇴를 내렸다,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이담 아나운서. 네, 아마 드실 겁니다. 지난해 12월 9일 새벽 2시쯤에 벌어진 일입니다. 혼자 살던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 귀가를 합니다. 네. 귀가를 해서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뛰쳐나와서 확 덮치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실제 벌어진 겁니다. 자기 집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모르는 남자가 자신을 향해 덮쳤다고요? 네. 그런 공격이 일어났다고요? 엄청난 일이잖아. 이게 무슨 영화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그게 대체 누구였습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야,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정도 상황이죠. 우리 집에 내 집에 새벽에 다 들어왔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낯선 남자가 갑자기 분위기를 덮치는 세상에.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12월 8일에서 9일로 넘어가는 그날 밤에 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 한 남성이 빌라 외관에 있는 배관을 타고 올라갑니다. 어머나. 그래서 빌라 2층인 피해 여성의 집에 배관을 타고 들어서 침입해서 이 여성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피해 여성은 저러고 이제 저 남성 이제 범죄자를 딱 만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7시간 동안 감금이 됐었습니다. 어허. 그리고 현관으로 양간의 빈틈을 보인 상황에 현관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걸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허 세상에. 네,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이제 저 남성은 지금 2층 집에 있으니까 자기가 못 도망가잖아요. 네네. 2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하. 그러다가 발목이 골절이 됐는데 발목이 골절됐으니까 멀리 못 도망갔겠죠. 인근 빌라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서 당일날 체포됐습니다. 저게 사람이에요? 저 지금 오늘 진짜 사람과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 여성의 집은 저 몹쓸 인간이 어떻게 알고 집에 들어가 뭐 비밀번호를 누르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배관을 타고 들어갔다는데 그럼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여성인가요? 안진영 기자님.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저 남성 우발범행도 아니고 계획범행에 가까운데 어머나. 사연은 이렇습니다. 일단 주택가를 돌면서 외벽에 이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어요. 본인이 그 배관을 타고 들어가기 위함이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거는 그렇게 타고 들어갔을 때 그 집에 남자가 없다, 여자 혼자 산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네요. 일단 그런 빌라를 물색한 후 그 남성은 우편함을 뒤졌습니다. 우편함을 보면은 한 사람에게만 계속 우편물을 오면 혼자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보면은 여성인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겠죠. 어머, 세상에. 즉, 그 우편물을 통해서 이 집은 여성 혼자 산다는 걸 파악한 후에 배관을 타고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런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뭐 세상에 어떻게 세상에는 꼭 나쁜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쓰는 이런 영악한 인간들이 이렇게 악마 같은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당시에 이 악마 같은 인간이요. 후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심사를 받으러 나올 때 그 기가 막힌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사전에 계획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누구의 사주를 받고 하신 일이십니까?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 한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왜 그러셨나요? 여러분 저 장면 보시면 저 몹쓸 인간이 왜 휠체어를 타고 뭐 옛날 뭐 정치인들이 뭐 재판받을 때 휠체어 타고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아까 도주하기 위해서 2층에서 뛰어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살려고 도망가다가 다리가 다친 부분인데요. 휠체어를 타고 영장실질심사에 드러낸 겁니다. 정말 웃기고 뭐뭐 하고 있네요 진짜. 네, 그리고 선고도 나왔는데요. 이 남성 당연하지만 중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검사의 구형량이 30년이었고요. 남성에게 선고한 형은 2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소 뒤에도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할 것을 명했고요.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네. 이 남성 이 부분이 성폭행 미수입니다. 미수는 감경을 하도록 돼 있는데 비교적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 굉장히 유사한 범행이 여러 차례 있었던 동종 전과가 많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머나 이게 진짜 악마 같은 인간이네 진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도 이런 부분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고요. 또 하나는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그러니까 누범 기간에 또 이런 범행에 이르렀기 때문에 큰 중형을 받게 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피해자 상태 어떨까요? 피해자는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도 중형 선고의 하나의 이유로 판시했습니다. 21년은요. 피해자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21년도 성에 차지 않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저 몹쓸 인간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싶지만 어쨌든 21년 동안 글쎄요 저 악마가 반성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법의 따끔한 처벌,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바꿔볼게요. 초보 아빠의 촉이 살아있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우리 아기 응가했구나. 우리 아기 젖 먹을 시간이구나. 그런 촉 살아있다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육아는 초보입니다. 어허.
이 초보 엄마 아빠가 육아는 초보여서 산후도우미를 고용을 했어요. 초보니까 당연히 이제 돌보아 주실 산후도우미를 부른 거죠. 필요하겠죠. 네. 근데 산후도우미가 첫날 출근을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산후도우미 당황한다는데 뭘까요, 네? 네, 귀여운 아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는 평화로운 가정집의 모습이죠. 네. 앞치마를 한 산후도우미가 아기 아빠와 함께 지금 침대를 저렇게 나릅니다. 네,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고 지금 급하게 퇴근을 합니다. 어머나? 오자마자 나가시네요. 어머. 도대체 무슨 전화였길래 첫날 오셨던 저 산후도우미분 저렇게 급하게 퇴근하는 걸까요? 지금 이 초보 아빠는 빵당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애기 좀 봐주시라고 산후도우미님 와서 도와주세요 했는데 잠시 물건 좀 나르는 걸 도와주더니 아 애기 아빠 저 퇴근합니다. 혹시 일당 하나서 저 오늘 첫날 근무인데 알고 보니 어제 산 로또가 당첨됐네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랬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런 건 아닌 것 어머, 같습니다. 그럼요. 이게 지난달 1일 오전 9시쯤의 상황인데요. 네. 강원도 홍천에 있는 한 가정집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자마자 나갔잖아요. 네. 이 아기 아빠와 함께 침대를 나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에는요. 아들이라고 표시된 전화 딱 그 한 통이었다고 합니다. 산후도우미분의 아드님. 네. 아들에게 온 전화를 받고 급하게 퇴근을 한 겁니다. 아니 아드님과의 어떤 통화 내용이었길래 산후도우미분이 전화를 받자마자 퇴근합니다 하고 갔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리 났어. 내가 지금 사채를 돈 빌려줘갖고 잡혀갖고 있어. 돈을 2천만 원을 해줘야지 지금 풀려나거든. 아니 이 짧은 통화 내용인데 통화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딱 들어보니까 퇴근할 만합니다 지금.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방금 들은 내용대로 지금 아들이 사채를 썼다 잡혀서 2천만 원을 줘야 풀려날 수 있다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받고 놀랐죠. 이 사실을 본인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남편한테 급히 알려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전화를 하고 있죠. 끊어야지 남편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는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전화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산후도우미가 했던 선택은 어쩔 수 없이 아이 아빠에게 전화를 좀 빌려주세요 했던 거죠. 그 전화기를 갖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생겨서 가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아하. 일단은 산후도우미분 입장에서는 지금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요. 지금 다급한 상황인 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잠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뭔가 수상한 냄새가 폴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초보 아빠도 바로 이 점을 포착한 건데요. 본인이 전화기를 빌려줄 때 너무 수상쩍은 거예요. 손을 벌벌 떠면서 본인의 전화기를 빌려갔기 때문에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낌새를 쳤다고 하고요. 또 급하게 퇴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일까 해서 산후도우미한테 계속 전화를 걸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이었던 거예요. 아까 실제로 산후도우미는 아들이라고 뜬 전화를 받았을 때 끊지 말라는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산후도우미가 본인한테 빌려간 핸드폰으로 전화했던 게 바로 본인의 남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수상쩍다, 이거 보이스피싱이 틀림없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인데 네. 계속 통화 중인 점, 통화 내용도 돈을 갖고 오라고 뭐 감금이 됐다라는 그런 점, 그리고 전화를 절대로 끊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주 상습적인 보이스피싱의 하나의 전형이었기 때문에 남편분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분과 이 산후도우미가 만나기로 했던 그 장소를 파악한 뒤에 112에 신고를 걸어서 이 피해를 면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대박입니다. 육아에는 서툴지 뭐라도 정말 초보 아기 아빠의 촉이 정말 대단한데요. 당시에 이 아기 아빠와 산후도우미분의 남편분과의 통화 내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 계속 전화 끊지 말라고 하고 아들 잡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좀 절대 끊어주지 마세요 먼저. 예. 자, 일단은 초보 아기 아빠의 촉은 대단했어요. 근데 절대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지 마세요라고 당부는 했고 또 답은 받아냈는데 사실 그 전화를 받은 산후도우미분 입장에서는 저런 전화를 받고
냉정함이란 침착함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전화를 받은 사람도 침착하기 쉽지 않지만요. 방금 이 일을 도와준 초보 아빠 같은 경우에도 옆에 있으면 떨리거든요. 떨리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데 네. 돈 절대 꺼내주지 마세요. 먼저 굉장히 침착함이 그러네요. 묻어나죠. 아빠는 초보인데요. 이런 일에는 전문가였던 겁니다. 에? 이 아빠가요. 바로 현직 경찰이었던 거예요. 대박 사건! 와! 정말 대박이죠. 전날에 당직 근무를 선 후에 어머나.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도중에 이런 일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어머나, 어머나. 더 놀라운 건 아까 초반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 산후도우미가 이 집에 출근한 첫날이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당직 근무를 서서 다행히 아침에 이 아빠가 집에 있었고 어머나. 심지어 이 아빠는 현직 경찰이었고 정말 하늘이 도왔습니다. 어머나, 일이요. 위기 속에서도 일이 잘 풀리려고 하면 이렇게도 풀리는가 봐요. 세상에.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퇴근을 하고 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모님이 문을 두들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좀 가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핸드폰은 이제 잠깐 써봐도 괜찮겠냐고 제 핸드폰을 빌리시면서도 손을 너무 떠시길래 무슨 일이시지? 통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 현금 인출하게 하고 이게 보이스 피싱 수법이니까 세상에 저 같았으면요. 졸린 눈 상태에서 일어났잖아. 전화 쓰세요. 이러고만 했지. 그걸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거. 저 산후도우미 분이 누구 전화를 받고 나갔죠? 아들. 아들. 네. 그럼 아들이 전화를 해야 아들이라고 뜨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 경찰도 이상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산후도우미가 이제 오후에 다시 출근해서 전화를 받아 보니까 네. 우리 이제 휴대전화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뒤에 전화번호가 8자리잖아요. 네. 앞에 010을 빼고 네. 요거 말고 뒤에 8자리, 뒷자리 8자리만 일치하면 그 사람으로 뜹니다. 여기에. 대박 사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저 산후도우미의 휴대폰 개인정보가 일단 해킹이 된 거고요. 어머나, 어머나. 그러니까 아들 전화번호, 뒷부분을 아들 전화번호 오죠. 앞에 해외에서 전화를 하면서 뒤에 8자리를 붙여놓으면 그 사람한테 오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앞에 김명준 앵커의 전화번호 앞에 다른 걸로 하고 저한테 하면 제가 김명준한테 온 줄 알아요. 어머나. 근데 딱 그런 상황이니까 세상에. 이게 해외에서 보통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돌려서. 와, 네. 그래서 해외에서 전화 오는 걸 차단까지 시켜주는 등 예방 조치까지 완비를 해주셨습니다. 야, 정말로요. 이 경찰분요. 초보 아빠지만 일에서는 전문가이신 프로이신 이 경찰분 저희가 다시 소개 안 해드릴 수 없죠. 강원 홍천경찰서의 대박 사건 김석환 경사님 정말로 한 분의 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린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방책도 알려드리고 진짜 많은 시청자분들께 다시는 이런 일이 올 때는 침착하고 늘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책이라는 점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을 높여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대체 누구의 이름을 듣고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지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부터 시작된 정말 100일이 넘는 동안의 여정,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하게 되는데요. 축하합니다. 자, 오늘 가족이 대신해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대상 수상작입니다. 지상금 1,000만 원도 전달되겠습니다. 오늘 아드님이 와서 상을 받으셨는데 91세대이신 할머니시라고 합니다. 지금 대구에 거주하고 계시고 고향은 경북 선산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로. 자, 누가 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인데 지금 이제 화면에서 말씀을 하신 분이 그런데 지금 저 수상상을 준 자리가 뭐였어?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대상 수상자 우리가 몰랐던 도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경기 북부
북부 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공모해서 이렇게 선정을 한 건데요. 그래요? 아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바로 있는 건 아니고요.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지사 출마할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네. 경기 남북부를 나누겠다라는 겁니다. 나누는 기준은 바로 한강선을 기준으로 이 분도를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이 분도를 추진하면 이제 남도와 북도로 나뉘게 되니까 이 북도의 이름과 관련해서 공모를 거쳤던 겁니다. 공모전을 통해 뽑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공개했는데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이 실시가 됐고요. 5만 2천 개가 넘는 이름이 모였는데 온라인 투표에는 23만 명이 무려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온라인 투표 과정 등을 거쳐서 선정된 이름이 바로 평화누리라는 이름이었던 겁니다. 이 이름을 누가 만드셨냐? 알고 봤더니 대구에 거주하는 91살 할머니가 만드셨다고 이것도 하고요. 이치로에 대구 사시는 분이 당첨됐어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다 보니까 대구에 사시는 분이 선정이 된 건데 상금도 1,0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와 가깝다는 지역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상징하는 이름을 만들었다라는 게 이 이름의 의미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명칭이 발표되자마자 굉장한 혹평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반대 청원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저런 공모가 있었는지도 몰랐던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뉴스를 보고 이런 것도 있었어 하는데 아까 제목이 이담 아나운서 이름을 짓자마자 이런 지은 수준이 아니야. 상까지 줬어요. 근데 불만이 폭주한다는 거예요.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걸까요? 일단 바로 당일에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새 명칭 발표되자마자 당일에 네. 경기도민 청원 게시판에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웃주민 대다수가 경기 북도 분리 정책 자체에 일단 먼저 반대한다. 그리고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이 시대에 역행하는 이름인 것 같다. 좀 우스꽝스럽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한 달 동안 청원에 10,000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도지사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미 당일에 10,000명을 돌파했다라는 것 같고요. 지금 사흘째고 좀 전에 제가 확인해봤더니 반대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38,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북한을 떠올리는 지명이다. 그래서 접경지라는 낙인을 오히려 찍는 느낌이다라는 글도 있었고요. 특히 아까 이 지명의 온라인 투표에서 1등 하신 분이 대구에 사시는 분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 사는 분이 왜 경기 북부 이름을 짓냐. 경기 북부 도민들이 짓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네. 아까 전해주신 것처럼 전 국민 대상으로 공모전 했고요. 네. 세 차례 전문가 통해서 했기 때문에 투명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낯설고 어색하지만 좀 호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견이 이제 다양한 건 그런데 일단은 김동연 지사가 이건 사활을 걸었던 사안인데 일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 짓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특별법 하면서 이 이름을 끝까지 갈 수도 있고 또 혹시라도 여러 가지 정부의 공식적인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이름을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수상자, 평화누리, 이음 그리고 한백 등의 이름은 가장 유력한 앞으로 만들어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경기도가 이제 너무 이제 행정국이 넓다 보니까 남부 북부로 이 분리하자는 움직임과 목소리가 있었다는 걸 알겠지만 그럼 보세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평화누리 특별자치도가 되면 혹시 다음 지방선거 때 당선된 그 지사는 저 이름을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고 그냥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아직은 경기북도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네. 이제 법을 만들고 아까 김동연 지금 지사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을 만들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네. 그래서 모든 게 끝나야 이제 명칭이 이제 정확하게 지어지게 될 텐데 이제 그렇게 확정이 딱 돼버리면 우리 경기도 지사 됐다고 경기도 도명 안 바꾸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확정되면 끝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 명칭 가지고 논란이 돼서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네. 사실 굉장히 좋은 의미로 저 이름을 지었겠지만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괜히 경기 북부는 또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곳이니까 이거 괜히 접경 지역이라는 느낌을 평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거기에다가 사실 경기 북부의 이름을 짓는데 왜 대구뿐이 짓냐? 이것도 충분히 경기 북도에 사시는 분들은 문제를 제기할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름이 확정된 건 아니다. 아하. 이거는 일단은 지금 이렇게 좋은 이름을 공모해서 한 것이고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법 제정하면서 다 이 이름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아니, 장윤 변호사님, 네.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보세요. 경상도에도 경상남도 북도가 있잖아요. 전라도에도 전라남도 북도요. 남도 북도라는 표현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경기도도 경기 남도 북도 하면 안 돼요. 왜 이걸 이렇게 공모 작업까지 걸치면서 1,000만 원까지 줘가면서 저는 경기도 주민이 아닌 입장에서 주저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특별자치도들이 몇 군데 있기도 하죠. 그런데 뭐 강원특별자치도 그대로 이름을 쓰거든요. 그리고 가치 중립적인 이름을 쓰는데 너무 좀 돌출적이다라는 평가도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평화 그리고 북한과 인접 지역의 어떤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를 이름 속에 녹여낸다는 그런 취지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이 특별자치도만 너무나 좀 이색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아직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나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동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이름이 사실상 공모됐다 이러면 이 이름으로 정해지는 거 아니야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반대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이게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다소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번에 대상 수상 받으신 분한테 좀 관심이 또 쏠리는 것 같아요. 안진영 기자님. 네, 일단 91세 할머니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색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도 다른 공모전에 이분이 이렇게 응모를 했었다는 걸 사람들이 이름과 휴대번호 뒷자리를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진짜요? 그 내용만 봐도 부산 관광패스 영문 명칭 콘테스트,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정평가형 슬로건 공모전, 김포시 평생교육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이었고요. 심지어 몇몇 이 공모전에서는 수상작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이 자체도 놀랍지만 이 이름과 휴대전화 네 자리로 그 공모전에 참석한 이 대상자 이력을 찾아낸 네티즌도 정말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 불만 폭주하는 이 상황과는 별개로 대상에 당선되신 이 어르신은 정말 능력 하나는 출중하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